자, 이번 강부터는 이제 우리 재경관리사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풀어드리는 문제, 연습 문제와 마찬가지로 실제 기출문제입니다. 명칭만 모의고사로 해놨을 뿐이지 실제 100% 기출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재무회계 1번. 다음 중 재무회계와 관리회계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관리회계의 주된 목적은 경영자, 관리자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맞죠? 관리회계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에 따라 정해진 양식으로 보고해야 된다. 재무회계에 관련된 표현입니다. 2번이 틀렸어요. 3번, 재무회계는 법적 강제력이 있는 반면에 관리회계는 내부 보고 목적이므로 법적 강제력은 없습니다. 재무회계의 주된 목적은 정부 이용자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맞죠? 틀린 것은 2번입니다. 2번.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에서 재무제표 구성 항목에 속하지 않는 것을 물었습니다.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 흐름표, 주석이 재무제표죠. 4번에 이익여금 처분계산서는 재무제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번. 자, 현금, 금융상품 등의 회계 처리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을 물었습니다. 1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통화대행 증권, 요구불 예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구성이 되고 있고요. 회사가 은행과의 약정을 통해서 당좌예금 잔액을 초과해서 지급한 금액을 당좌 차월 2라고 하며 까지는 맞죠? 단기 차입금으로 분류를 해줍니다. 3번에 틀린 것은 2번이에요. 정기예금 중 재무상태표일로부터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것은 단기 금융상품으로 분류를 해주고요. 일반적으로 상거래에서 발생한 선일자 수표는 통상적으로 매출채권으로 분류를 한다. 맞습니다. 선일자 수표는 수표이지만 만기가 먼저 선자를 써서 먼저 정해져 있는 걸 우리가 선일자 수표라고 해서 만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매출채권으로 분류가 됩니다. 자, 4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상태표 중에서 매출채권과 대손충당금에 관련된 부분이다. 대손상각비로 23,400원을 보고하고 있다. 현금으로 외수한 매출채권이 45만원이라고 하면 같은 기간 중에서 매출채권 외상으로 매출한 금액은 얼마인가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들 T자 계정을 이렇게 두 개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채권, 또 하나는 대손충당금 계정입니다. 옆에 대손충당금 계정을 그려서 매출채권은 자산이죠. 매출채권은 자산이기 때문에 기초가 차변에 나타나고 기말이 대변에 나타납니다. 대손충당금은 차감 계정이기 때문에 반대로 기초가 대변에 기말은 차변에 이렇게 나타나죠.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채권의 기초는 전년도 말이 단기에는 기초가 되는 거죠. 49만 3천원. 대손충당금은 2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손충당금은 2만원. 단기 말에 매출채권 잔액이 49만원 나와 있고요. 대손충당금은 2만 5천원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대손상각비가 23,400원 보고했다고 나와 있죠. 대손상각비니까 여기 대손충당금 계정 밑에 분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손상각비가 23,400원. 대변에는 대손충당금이 23,400원이 되죠. 대손충당금이 대변에 있으니까 대손충당금 계정 대변에 상대편 계정 과목 대손상각비가 23,400원이 갑니다. 그리고 현금으로 회수한 매출채권이 45만원. 매출채권이니까 매출채권 밑에 분계를 해보겠습니다. 현금 45만원, 대변에는 매출채권이 45만원이죠. 대변에 있으니까 매출채권 계정 대변에 상대편은 현금이 되는 거죠. 현금 45만원. 자, 이제 집어넣을 거 다 집어넣었으니까 마감을 해주면 되는데, 마감하는 순서는 항상 대손충당금을 먼저 마감을 해서 매출채권 계정으로 대체를 시켜주시면 돼요. 대변이 43,400원입니다. 그러면 차변도 43,400원이 돼야 되는데 18,400원이 부족합니다. 이게 과연 뭘까요? 분계를 한번 해보면 대손충당금이 차변에 18,400원이 있죠.
18,400원이 대선 충당금이 차변에 옵니다. 대선 충당금 계정 차변에 있어요. 그죠? 대선 충당금 계정 차변에 있으니까 차변에 대선 충당금이 오시면 돼요. 그럼 대변에 가는 것은 당연히 매출 채권이라고 추리를 할 수 있겠죠. 매출 채권 18,400원 이렇게 분기가 추정을 됩니다. 자, 대선 충당금 계정 차변에 18,400원이 대선 충당금 차변에 18,400원이 되고요. 대변에는 상대편 계정 과목은 매출 채권입니다. 매출 채권이 대변에 있으니까는 매출 채권 계정 대변에 상대편 계정 과목 대선 충당금이 18,400원, 즉 못 받은 금액 대손금이란 얘기예요. 대손금. 자,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변 합계 금액이 45만 원에다가 18,400원, 18,400원을 더해 주시고요. 그리고 49만 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95만 8,400원이 나오죠. 대변은 95만 8,400원. 차변에 49만 3천원을 빼주시면은 46만 5,400원. 46만 5,400원이 바로 매출한 금액이 되는 거다. 46만 5,400원이니까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T자 계정 두 개를 그려서 해주셔도 되고요. 요령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령이에요. 실제 정상적으로 왜 저렇게 됩니까?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그냥 문제 푸는 요령이에요. 전기 말에 채권 잔액이 채권의 순장부가액이 얼마냐면 전기 말에 채권의 순장부가액은 49만 3천원에서 마이너스 2만 원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47만 3천원이에요. 47만 3천원. 자, 그런데 단기 말에 채권의 장부가액은 49만 원에서 마이너스 2만 5천 원을 빼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46만 5천 원이 됩니다. 46만 5천 원. 이렇게 비교를 해 주시면 전기말과 비교를 했더니 채권 잔액이 마이너스 8천 원만큼 감소했습니다. 8천 원만큼 감소했어요. 여기에 플러스 요번에 대선 충당금 설정한 걸 더해 주시면 돼요. 대선 충당금 설정한 거 23,400원을 더해 주시면 되고요. 현금으로 회수한 매출 채권을 다시 더해 줍니다. 현금으로 회수한 매출 채권이 45만 원이 있죠. 이렇게 계산을 해 주시면 45만 원 플러스 23,400원이고요. 마이너스 8,000원 해주시면은 46만 5,400원 값이 똑같이 나오죠. 이거는 지금 제가 이제 문제를 쉽게 푸는 요령을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정상적인 것은 T자 계정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전기말 채권 잔액에 비해서 단기말이 증가해서 플러스가 나왔으면 다 플러스가 되는 거죠. 다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감소해서 마이너스가 나왔으니까 얘만 빼주시고요. 대선 충당금 증가 금액과 현금으로 예상 금액만 더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46만 5,400원에 외상으로 매출한 금액이 나올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지우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매출 채권 대선 충당금 기초와 기말 집어넣으시고요. 정상적인 거 대선 상각비 대변의 대선 충당금 분개해서 전기해 주시고 현금 매출 채권 분개해서 전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대선 충당금 계정 차변에 있는 게 대손금이잖아요. 분개 추리를 해서 전기를 해주신 다음에 마감하는 순서는 대선 충당금 계정을 먼저 마감을 하고 대선 외상 매출금 계정을 마감을 해주면은 차변에 부족한 금액이 나오고요. 요령은 전기말 채권 잔액의 순장부가액과 단기말 채권의 순장부가액을 비교해서 감소했으니까 얘만 빼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자료 대선 충당금 설정액하고 현금으로 예상 금액을 더해주시면은 역시 마찬가지 외상 매출금으로 처리되는 외상 매출한 금액이 계산이 되는 겁니다. 5번부터 6번 문제를 보시면은 아래 자료를 이용해서 다음 물음에 답해라. 도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처음에 김철중 사장은 얼마 전 새로 입사한 강수현 자재 담당 과정과 새로 도입한 재고 시스템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주식회사 처음은 창업연도인 1999년부터 계속기록법에 의한 개별법으로 재고자산을 평가하였으나 회사의 규모가 커지고 판매 상품의 종류가 많아짐에 따라 재고 시스템을 바꿀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면담 내용을 써놨습니다. 자, 사장님, 저희가 채택하고 있는 재고자산 방법으로는
평가 방법으로는 늘어난 상품을 관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건 그렇지. 하지만 강 과장도 알다시피 올해 실적이 좋지 않을 것 같아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바꾸게 되면 실적이 더욱 나빠지지 않을까 걱정이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부터 물가가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선인선출법을 사용하면 오히려 실적이 좋아지게 될 것이다. 맞죠? 물가 상승 시 선인선출법을 사용을 하게 되면 단기 순이익이 크게 나옵니다. 그런가 하긴 현재까지 재고 입출고에 대해서 계속기록법을 써왔으니 선인선출법을 바꾸는 것도 무리는 아니군. 선인선출법은 계속기록법이 가능하죠. 네, 그렇습니다. 또한 실제의 재고처법을 사용하면 매출 시마다 매출원가를 계산하지 않고 결산 시 일괄해서 매출원가를 계산할 수 있으므로 간편하다. 선인선출법은 계속기록법, 실사법의 금액이 같이 나온다고 그랬죠.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자재과장 발언 중에서 모두 옳은 것은 A와 B가 모두 옳죠. 답은 3번입니다. 5번의 답은 3번. 6번 문제를 보시면은 기말재고 자산 금액은 얼마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선인선출법으로 팔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처음에 3,000개 금액은 2,500원에 750만 원이 있었어요. 750만 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1,000개 2,700원이 있었죠. 2,700원에 270만 원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1,500개가 팔렸어요. 1,500개가 팔렸으니까는 1,500개가 그대로 재고로 남아있을 겁니다. 그러면 1,500개 곱하기 2,500원을 하면 1,500개 곱하기 2,500원을 하면 375만 원이 그대로 재고로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그 2,000개 2,900원 580만 원도 역시 마찬가지 재고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375만 원에서 270만 원을 더해 주시고요. 그리고 580만 원 더해 주시면은 기말 재고로 처리되는 금액은 1,225만 원.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6번의 답은 4번이에요. 7번, 백주를 12만 원에 취득하였다. 장기간 보유할 예정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매도 가능 증권이죠. 여러분들 매도 가능 증권은 항상 취득 원가랑 비교를 해주라고 그랬어요. 백주를 얼마에? 12만 원에 취득을 했습니다. 12만 원에 취득을 했어요. 이 중에서 40%면 여러분들 40%면 얼마죠 여러분? 40%면 48,000원이 되는 거죠. 48,000원입니다. 48,000원짜리를 52,000원에 처분을 했으니까 52,000원에 처분을 냈으니까 결국은 4,000원의 처분이익이 생겼어요. 4,000원의 처분이익이 생겼고요. 그러면 나머지 60%면 12만 원이 취득원가잖아요. 항상 매도 가능 증권은 취득원가랑 비교를 해줘라 라고 했으니까 72,000원이 나옵니다. 60%면 72,000원짜리 공정가액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75,000원 되어 있으니까는 3,000원에 뭐가 생겼느냐면 평가이익이 생겼습니다.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3,000원. 답은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취득 원가랑 모두 비교를 해주시면 돼요. 7번의 답은 4번입니다. 8번. 투자 주식 중에서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은 지분법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다음의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에 중대한 영향력이 행사할 수 있다, 중대한 영향력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를 물었어요. 피투자회사의 이사회 또는 의사결정에 참여를 한다든지, 경영진의 인사교류를 한다든지,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를 한다든지. 1, 3, 4번은 맞는데 일반적인 기술 정보를 교환하는 것은 중대한 영향력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거죠. 8번의 답은 2번입니다. 9번 문제를 볼까요? 보통주를 40% 90만 원에 취득해서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지분법 문제죠. 여러분들 지분법 문제는 항상 취득 시부터 분개를 해주시면 돼요. 차변에 투자 주식 금액은 90만 원입니다. 대변에는 현금 금액은 얼마냐면 90만 원이에요. 자, 두 번째는 순이익 관련된 분개를 해주시면 되죠. 순이익을 찾아보세요. 순이익을 맨 끝에 줄 보시면은 당기 순이익은 30만 원이다 라고 나와 있죠. 30만 원에 40%니까 12만 원이 됩니다. 차변에 투자 주식이 얼마냐면 12만 원이고요.
대변에는 지분법 이익이라는 말을 써요. 대변에는 지분법 이익이 12만 원. 자, 그리고 배당금을 또 찾아볼까요, 여러분들? 현금 배당금이 12만 원 지급했다고 나와 있으니까 12만 원에 40%면 48,000원을 받았을 거예요. 차변에 현금 48,000원. 대변에는 배당금 수익이 아니라고 그랬죠. 지분법에서는 배당금 수익이 아니라 투자 주식을 감소시켜줘야 됩니다. 이론 강의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48,000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중요한 거죠. 이제 순자산 장부가액이 얼마냐면 순자산 가액이 200만 원입니다. 200만 원에 40%면 80만 원짜리인데 80만 원짜리를 얼마에 취득했느냐면 90만 원에 취득을 했어요. 90만 원에 취득을 했으므로 10만 원에 돈을 더 줬습니다. 돈을 더 준 이유가 나와 있을 거예요. 10만 원의 돈을 더 지급을 해줬는데 더 지급한 금액이 10만 원 나와 있고요. 10만 원의 이유가 20%는 재고자산, 20% 2만 원은 재고자산이라고 나와 있고, 자, 그리고 30%는 토지라고 나와 있죠. 30% 즉 3만 원은 토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땅값을 더 쳐준 거죠. 재고자산은 모두 판매됐다고 나와 있고요. 모두 판매됐습니다. 토지는 현재 보유 중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이제 자, 이거 보세요. 순자산 장부가액이 200만 원, 200만 원에서 40%면 80만 원짜리인데 90만 원에 취득을 했고요. 더 지급한 10만 원이 있습니다. 10만 원의 이유가 20%는 재고자산, 30%는 토지라고 나와 있고요. 나머지 50%가 안 나와 있죠. 50%가 바로 영업권입니다. 근데 영업권은 우리 재경관리사 IFRS에서는 상각하지 않습니다. IFRS에서는 상각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는 토지도 보유하고 있죠. 보유하고 있으니까 비상각자산입니다. 재고자산만 판매됐으니까 재고자산 2만 원만 투자주식의 금액에서 빼서 투자주식의 금액을 10만 원, 지분법 이익도 10만 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영업권은 상각하지 않는다. 토지 비상각자산이니까 상각하지 않는다. 재고자산만 모두 판매됐으니까 상각, 즉 비용 처리를 해줘서 순이익에서 빼주시면 되는 거죠. 물음이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의 금액을 물었으니까 90에서 10을 더해주면 100만 원이고요. 100만 원에서 48,000원을 빼주면 105만 2천원이 됩니다. 그죠? 100만 원에서 48,000원을 빼주면 95만 2천원이 되는 거죠. 9번의 답은 3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9번의 답은 3번. 지우면서 한번 볼까요? 취득시 분계, 투자주식 90만 원, 현금 90만 원입니다. 순이익을 분계를 했을 때는 처음에는 투자주식 12만 원, 지분법 이익 12만 원 했고요. 배당금 현금, 대변에 투자주식 분계했죠. 그리고 나서 순자산 장부가액이 200만 원 나와 있으니까 200만 원에 40%면 80만 원짜리인데 90만 원에 취득했으니까 10만 원의 돈을 더 줬죠. 더 준 이유가 땅값 쳐준 거랑 재고자산값 쳐준 겁니다. 나머지는 영업권이 되는 거예요. 영업권 상각하지 않고요. 토지도 비상각자산이니까 고려 대상이 아니고요. 재고자산만 모두 판매됐으니까 재고자산만 지분법 이익에서 차감을 해줄 것. 그래서 투자주식의 장부가액을 구해주시면 95만 2천원이 계산이 됩니다. 10번. 신문기사를 보고 가장 틀린 말 하는 사람을 골라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주식회사 삼지는 유동성 위기를 겪으면서 출자 전환 등을 거쳐 회생했으나 그동안 분식회계와 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예금보험공사의 수사 의뢰를 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기업의 규모가 크고 서류가 복잡해 구체적인 혐의를 밝히기 위해서는 상당 기간 수사를 계속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자, 금감원 조사 결과 주식회사 삼지는 비용으로 처리해야 될 금액을 건설 중인 자산으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가공해 유형자산을 계상을 하고 감가상각비를 자산의 감액 손실 등으로 조정해왔다. 또 판매관리비를 차기 이익으로 계상하는 등 분식회계를 해왔다. 결론이 뭐죠? 분식회계는 비용을 줄여서 이익을 늘리는 걸 우리가 분식회계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정하, 출자 전환이란 기존의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을 그 회사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 맞습니다. 단기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과 비용을 유형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올해 삼진에게 미치는 영향은 같다. 틀렸습니다.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과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은 틀리죠. 비용으로 처리하면 이익이 적게 나오고요. 자산 처리하면 이익이 크게 나옵니다. 틀린 것은 철수입니다. 0이 요즘 매출이 줄어서 작년에 발생한 판매관리비를 올해 1월에 발생한 것으로 보고했대. 이것은 작년에 이익을 늘릴 목적이죠. 네, 맞고요. 그래서 가장 틀리게 말한 사람은 10번에 2번 철수가 되겠습니다. 10번에 2번 철수가 틀렸어요. 1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취득원가 500만원, 잔존가액이 50만원, 내용연수 10년인 유형자산을 취득하고 9월 1일에 취득했습니다. 연수합계법으로 감가상각을 하고 있을 때 취득한 다음 연도에 감가상각비를 물었네요. 자, 그러면은 1차 연도 때는 9월 1일에 취득했으니까 9월 1일부터 그 다음 연도 8월 31일까지가 되는 거예요. 1차 연도가 9월 1일부터 그 다음 연도 8월 31일까지가 됩니다. 연수합계법은 공식이 어떻게 되느냐면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액이에요.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액 곱하기 내용연수 합계분의 잔존 내용연수를 해주시면 돼요. 잔존 내용연수입니다. 내용연수 합계분의 남은 내용연수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감가상각비가 계산이 됩니다. 자, 그럼 취득원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500만 원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500만 원 마이너스 잔존가액은 50만 원이고요. 곱하기 내용연수 합계라는 것이 10년이니까 1, 2, 3, 4, 5, 6, 7, 8, 9, 10 이걸 모두 다 더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1, 2, 3, 4, 5년이면 5까지만 더해 주시면 되고요. 10년은 1, 2, 3, 4, 5, 6, 7, 8, 9, 10까지 모두 더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55가 나옵니다. 55분의 잔존 내용 연수는 10년 이렇게. 두 번째 연도에는 500만 원 마이너스 50만 원 곱하기 55분의 9가 되는 거고요. 세 번째 연도는 55분의 8, 그 다음에는 55분의 7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는데, 자, 1차 연도가 9월 1일부터 몇 월 며칠? 8월 31일. 그 다음 연도도 역시 마찬가지 9월 1일부터 8월 31일이 되는 거죠. 계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450만 원 나오죠? 500에서 50만 원 빼주면 450만 원 곱하기 10 나누기 55 해주시면은 얼마로 계산이 되느냐면 81만 8,181원이 나옵니다. 81만 8,181원이 나와요. 일단은. 자, 그리고 두 번째 연도에는 450만 원 곱하기 9 나누기 55를 해주시면은 73만 6,363원, 73만 6,363원이 나옵니다. 자, 두 번째 연도에 감가상각비를 물었으니까 여기에서는 8개월에 해당이 되는 거고 여기에서는 4개월만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곱하기 12분의 8, 818, 181, 818, 181 곱하기 8 나누기 12, 545, 454가 나옵니다. 545, 454가 나오는 거고요. 여기 736363에서는 736363 곱하기 12분의 4개월이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죠? 12분의 4입니다. 곱하기 4 나누기 12를 해주시면 돼요. 245454 245454 그래서 두 개를 합쳐버리면 됩니다. 플러스 545454 545454 그러면은 79만 909원 908원 79만 두 개 합치면 79만 908원이 계산이 됩니다. 끝수 정리하면은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끝수 정리하면 2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8개월치, 4개월치만 계산을 해줄 것. 그리고 연수합계법은 내용연수 합계분의 잔존 내용연수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지우겠습니다.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액 곱하기 내용연수 합계분의 잔존 내용연수를 해줘라 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죠. 12번 4월 1일에 발행한 사채를 그 다음 연도 4월 1일에 시가로 상환했을 때 조기 상환 손익을 물었습니다. 조기 상환 손익을 물었어요. 여러분들 어차피 1년 만에 갚는 거잖아요.
어차피 1년 만에 갚는 거니까 이런 문제를 풀을 때는 그냥 1월 1일로 계산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1월 1일로 계산을 편안하게 한번 해볼게요. 액면 금액이 100만 원 나와 있어요. 액면 금액이 100만 원. 표시 이자율이 10%니까 10만 원 나와 있고요. 표시 이자율이 10%니까 10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시장 이자율은 발행 당시 시장 이자율이 12%예요. 그래서 12%이면서 만기가 3년일 때 현가는 0.7118 곱하기 0.7118 나와 있고요. 연금 현가는 2.4018이 나와 있습니다. 2.4018. 그러면은 71만 1,800원 플러스 24만 얼마입니까? 180원. 두 개를 더해 주시면은 95만 1,980원이 나옵니다. 95만 1,980원. 95만 1,980원. 얘가 사채 발행가액이 되는 거죠. 사채 발행가액이 되는 겁니다. 사채 발행가액. 자, 곱하기 시장 이자율이 12%면 이자 비용이 나오죠. 이자 비용이 계산이 됩니다. 951980 곱하기 12%입니다. 그러면 114,237 이렇게 나와요. 114,237 발행가액 곱하기 시장 이자율을 해주시면 돼요. 114,237 여기에서 액면이자를 빼주시면 여기에서 액면이자 10만 원을 빼주시면은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가액이 14,237원이 나와서 발행가액하고 더해주시면 장부가액이 나옵니다. 그럼 951980에서 951980 플러스 14,237원을 더해주시면은 966217이 나와요. 966217이 장부가액이 됩니다. 966217이 장부가액이 되는 거죠. 문제가 장부가액을 묻는 것이 아니라 시가로 상환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시가. 그러면은 이제 이 부분은 지우겠습니다. 잘 보세요. 100만 원과 이자의 현재 가치를 계산을 해줘서 더해주시면은 발행가액이 951980. 발행가액이 951980이 나왔어요. 951980이 나왔고요. 곱하기 12% 하면 이자 비용이 나오죠. 이자 비용에서 액면이자 빼주면 상가액이 나옵니다. 두 개를 더해주시면 장부가액이 나오는 거예요. 얘는 장부가액입니다. 얘는 장부가액이란 말 써요. 이 금액을 시가로 상환한다라고 그랬으니까 이 시가의 금액을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가의 금액은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면 이 당시 시장 이자율이 20%가 됐네요. 시장 이자율이 20%입니다. 그러면은 자 이제 만기는 2년이 남았죠. 만기는 2년이 남았고요. 자 여기서부터 따지면 2년이 남았습니다. 시장 이자율이 20%니까 2년하고 20%가 만나는 점의 현가는 0.6944. 0.6944. 연금 현가는 1.5278이 나옵니다. 자, 이걸 두 개를 더해 주시면 돼요. 계산해서 이거 계산해 주시면 얼마 나올까요? 얘를 계산하면 69만 4,400원이 나오고요. 자, 이자에 대한 현재 가치는 15만 2,780원이 나옵니다. 두 개를 더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69만 4,400원 플러스 15만 2,780원 847180이 나오네요. 시가가 847180이 나옵니다. 장부가액 96만 6,217원의 사채를 84만 7,180원에 상환을 했습니다. 갚았다는 얘기죠. 갚았어요. 그러면은 966217에서 빼볼까요? 119037만큼 이익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채 상환 이익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사채 상환 이익은 11만 9,037원. 예, 038원. 그 정리하면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번. 자, 이 문제 풀을 때 일단은 무조건 3번하고 4번 둘 중에 하나라는 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자, 발행 당시 잘 보세요. 발행 당시 시장 이자율
발행 당시 시장 이자율은 12%인데 상환 당시라고 합니다. 상환 당시 시장 이자율이 20% 상승했죠. 그래서 발행 당시 시장 이자율보다 상환 당시 시장 이자율이 상승하면 뭐가 발생을 하냐면 사채 상환 이익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하락하면 반대로 사채 상환 손실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이론 시험 문제에서도 저 표현이 나오니까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론에서도 이 표현이 나옵니다. 발행 당시 시장이자율보다 상환 당시 시장이자율이 상승하면 지금처럼 사채 상환 이익이 나오고요. 하락하면 반대니까 사채 상환 손실이 나올 거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장부가액까지 구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만기가 2년 남았으니까 현재 가치를 다시 구해주시면 그게 시가가 되는 거예요. 시가가. 사채 상환 이익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1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은 무형자산과 관련된 내용이다.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은 독점적,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법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맞죠? 사용 가능한 때부터 생각하는 것도 맞습니다. 법적 권리를 통해서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의 통제가 획득된 경우에는 법적 권리가 갱신될 수 있고 갱신이 실질적으로 거의 확실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용 연수가 법적 권리 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기업회계 기준상 무형자산은 정액법으로 생각하도록 규정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정액법, 생산량 비례법 등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선택할 수 없을 때가 정액법이 되는 겁니다. 선택할 수 없을 때가 정액법. 4번이 틀렸습니다. 14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은 당좌예금 계정 조정을 위한 은행 계정 조정표를 작성하기 위해서 당좌예금 잔고 증명서를 신고한 결과 당좌예금 잔액은 1,860만 원이었고 회사는 1,660만 원이었다. 이거 은행 계정 조정표 문제입니다. T자 계정을 하나 그래서 은행 계정 조정표예요. 은행 계정 조정표. 차변에 회사 땡땡, 대변에는 은행 땡땡 해놓고서 은행 쪽에서 받은 금액이 1,860만 원이죠. 은행 쪽에서 받은 금액이 1,860만 원. 회사 쪽에서 받은 금액이 1,660만 원입니다. 회사 측에서 받은 금액은 1,660만 원. 자, 첫 번째 봤더니 12월 초에 발행한 수표 중에서 아직까지 인출되지 않은 금액이 300만 원이 있어요. 회사는 이미 수표를 발행을 해서 줬는데 은행 쪽에서 아직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은행 쪽 가서 마이너스 300을 해주시면 돼요. 은행 쪽 가서 마이너스 300. 매입 채무 200만 원을 결제를 했죠. 자, 이거 분기 한번 해볼까요? 차변의 매입 채무 금액은 200만 원입니다. 차변의 매입 채무 200만 원. 그러면 대변에 당좌예금도 200만 원을 썼어야 되는데 장부에는 300만 원으로 기록을 했어요. 장부에는 300만 원 기록했습니다. 차변에 매입 채무 200만 원, 대변에 당좌예금이 300만 원이 갔죠. 그러면은 이거 수정액으로 지을 수가 없으니까 100만 원만큼을 다시 들어온 것처럼 처리를 해줘야지 맞습니다. 당좌예금 100만 원. 그래야지 차대변이 맞죠? 그래서 회사 쪽 가서 플러스 100만 원을 해주시면 돼요. 200만 원만 나갔는데 300만 원 나간 것처럼 처리됐으니까 100만 원을 다시 들어온 것처럼 처리를 해라 라는 얘기죠. 당좌차 원리자 회사 쪽 가서 나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30만 원이고요. 부도수표는 마이너스 170만 원입니다. 는 해버리면 1,560만 원 나오죠? 1,560만 원. 은행 쪽도 1,560만 원. 이렇게 일치가 되는 거죠. 답은 3번입니다. 자, 15번 문제입니다. 만기 3년. 표시 이자율이 7%, 이자는 매년 말 지급하는 액면 300만 원에 전환사채를 액면 발행하였다라고 나와 있어요. 전환사채를 액면 발행하였다. 자, 전환사채 문제입니다. 하나, 3년이니까 하나, 둘, 셋. 네, 만기가 됐을 때 원금을 얼마 갚죠? 액면이 300만 원입니다. 원금 300만 원. 300만 원에 또 뭐가 나와 있습니까? 13%의 할증금을 지급하기로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할증금이 13%면 300만 원의 13%니까 39만 원이죠.
39만 원. 그리고 표시 이자가 300만 원의 7%가 표시 이자율로 나와 있으니까 21만 원이 되는 거죠. 21만 원. 그러면 원금과 할증금은 만기에만 지급되는 거니까 곱하기 현가를 해주시면 돼요. 원금과 할증금은 곱하기 현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0.7118이라고 나와 있고요. 표시 이자는 매년 말 지급되는 거니까 곱하기 연금연가를 해주시면 돼요. 곱하기 연금연가 2.4018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339만 원 곱하기 0.7118 네. 241만 3천. 그러면 현재 가치가 241만 3천 얼마 나오느냐면 2원이 나옵니다. 표시이자 21만 원 곱하기 2.4018을 해주시면 돼요. 50만 4천 378원이 나오겠죠. 더해주시면 이것을 우리는 일반 사채 발행가액이란 말 써요. 일반 사채 발행가액이 자 241만 3천 2원하고 더해주시면은 291만 7천 380원이 나옵니다. 일반 사채 발행가액이 291만 7,380원인데 전환사채는 액면 발행했다고 나와 있죠. 전환사채는 액면 발행 300만 원을 발행을 했으니까 이 차이가 바로 뭐냐면 전환권 대가가 되는 겁니다. 전환권 대가는 82,620원이 계산이 되겠죠. 전환권 대가는 82,620원이에요. 전환권 조정은 여기에 뭐를 더해주시면 되느냐? 상환 할증금을 더해주시면 돼요. 상환 할증금이 39만 원이 있습니다. 더해주시면 이것을 우리는 전환권 조정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47만 2,620원. 그래서 답은 1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15번의 답은 1번이죠. 자, 지우면서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전환사채 발행하는 겁니다. 원금에 할증금을 더해서 곱하기 현가를 내주시면 되고요. 표시이자는 곱하기 연금연가를 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일반 사채 발행가액이 계산이 됩니다. 일반 사채 발행가액과 전환 사채 발행가액의 차이를 전환권 대가라는 말을 쓰고요. 이 전환권 대가에다가 상환할증금을 더해주시면은 전환권 조정이 계산이 됩니다. 16번 재무상태표일 후 발생한 사건에 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재무상태표일 후 발생한 사건은 재무상태표일과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 사이에 기업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말하죠. 일반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있을 때 12월 31일이 바로 뭐가 되느냐면 재무상태표일이 되는 거예요. 재무상태표일, 또 다른 말로 보고기간 종료일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3월 31일이 법인세를 납부하는 날이거든요. 법인세를 납부하는 날 중간에 요때가 재무제표가 확정된 날. 재무제표가 확정된 날입니다. 확정된 날. 보통 2월이나 3월 요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요 기간 중에 발생한 사건을 우리가 보고기간 종료일 후 발생한 사건이다 라는 말을 써요. 기업이 보유한 매도 가능 증권의 시장 가격이 재무상태표일 이후 하락하는 것은 수정을 요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2번이 틀렸어요. 자, 재무상태표일 이후에도 당연히 주식은 올랐다 내렸다 할 거 아니겠죠? 이것은 수정을 요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답은 2번. 재무상태표일 후에 기업의 청산이 확정되거나 청산 이외에 다른 현실적인 대안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속기업의 전제하에 재무제표를 작성해서는 안 되겠죠. 즉 감가상각 같은 것도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재무상태표일 후에 이사회에서 승인한 배당을 포함한 잉여금은 이익여금 처분계산서에 보고를 해서 주총에 제출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17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 도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처음에 담당 공인회계사인 김금감 씨가 회사 감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이상 항목을 발견했습니다. 수정 후 당기순이익은 얼마인가? 라고 물었죠. 수정 전 당기순이익이 3억 5천만 원이에요. 수정 전이
수정 전 순이익이 얼마냐면 3억 5천만 원입니다. 수정 전 당기 순이익은 3억 5천만 원. 담당 공인에서 발견한 항목을 봤더니 12월 매출에 대한 거래 증빙을 확인한 결과 매출 5억 원은 물품 공급 계약서상 상품 5개 공급 기간이 차기 연도에 걸쳐서 기재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다음 연도까지 있어요. 회사는 주식회사 하나에 대한 12월 매출 5억 원에 대한 원가를 당기 손익계산서에 반영을 하고 있고요. 5개는 다음 연도에 입고되었다는 사실을 확인됐습니다. 매출 총이익률은 20%라고 나와 있고요. 그러면 매출 마이너스 매출원가는 매출 총이익이에요. 매출 총이익. 얘가 100%일 때 얘는 80%, 매출 총이익은 20%라는 얘기죠. 매출이 5억입니다. 5억에 20%면 1억이죠. 5억에 20%면 1억입니다. 이게 다음 연도에 입고됐는데 이번 연도 매출로 다 처리가 됐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실질적인 입고는 다음 연도에 입금됐어요. 근데 매출은 이번 연도에 때문에 매출 총이익이 1억 원만큼 과대계상됐습니다. 그래서 당기 순이익에서 매출 총이익 과대계산된 만큼 1억 원을 빼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현금 출납장을 검토하던 중에 법인카드 사용이 500만 원이 다음 연도에 결제된 사실을 발견하였으나 당해 연도 재무제표에는 아무런 회계 처리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반영해 주시면 그죠? 법인카드 카드 사용액이 얼마 있습니까? 500만 원 또 빼주시면 되겠죠. 500만 원을 또 빼주시면 돼요. 그러면 2억 4,500만 원이 수정 후 당기 순이익이 되는 겁니다. 수정 후 당기 순이익은 둘 다 빼주시면 2억 4,500만 원이 돼요. 2억 4,500. 답은 1번입니다. 17번의 답은 1번. 됐죠, 여러분? 18번 문제를 볼까요? 컴퓨터를 500만 원에 취득을 해서 350만 원에 처분을 했어요. 딱 1년 반 쓰고 처분을 했습니다. 2년 반 쓰고 처분을 했어요. 다음과 같이 50만 원의 처분이익을 계상을 하였다. 내용 년수는 몇 년이라고 나와 있어요? 5년. 잔존가액은 0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액법 월할 상각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취득했을 때 분계를 한번 해볼까요? 취득시 분계입니다. 1월 1일에 취득을 했을 때 분계. 여기서는 컴퓨터라고 나와 있으니까 저도 그냥 컴퓨터라고 분계를 할게요. 컴퓨터를 500만 원에 취득을 했어요. 대변의 현금은 얼마 갔을까요? 500만 원이 갔을 겁니다. 12월 31일 결산시가 되면 감가상각비를 500만 원에 잔존가액이 0이구나. 내용연수는 5년이잖아요. 5년이니까는 100만 원만 했었을 겁니다. 100만 원. 대변에는 감가상각 누계액이 100만 원입니다. 그 다음 연도 12월 31일 결산 시에도 똑같이 감가상각비 100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이 100만 원이고요. 7월 1일에 처분했으니까 6월 30일에 처분 전에 6월 30일 처분하기 전날 감가상각비를 반년분이니까 50만 원을 더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50만 원. 그리고 7월 1일에 처분을 했으니까 7월 1일에 처분을 하면 대변의 컴퓨터는 500만 원짜리가 가면 되겠죠. 대변의 컴퓨터는 500만 원,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250만 원이 옵니다. 토탈 금액이 250만 원. 이게 전년도까지고요. 당기에는 이렇게 분계를 2개를 했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당기에는 2개를. 그래서 처분하기 바로 전날까지 감가상각비 반년치니까 50만 원을 하고 파는 겁니다. 대변에 컴퓨터 500만 원,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250만 원. 그러면 500만 원짜리가 250만 원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실제 가치는 250인데 250만 원짜리를 350만 원에 팔았으니까 이익은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100만 원이 되는 거죠.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100만 원. 그리고 차변에 현금이 얼마 들어오겠습니까? 350만 원. 자, 정상적인 경우를 먼저 한번 볼게요. 취득했을 때 회계 처리하고요. 감가상각비 결산 때마다 2번 했고 그리고 처분하기 전날 7월 1일에 처분을 했으면은 6월 30일까지 감가상각을 단년분 50만 원을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토탈 감가상각누계액은 250만 원이 왔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대변의 컴퓨터 500만 원, 차변의 감가상각누계액 250만 원이니까 실제 장부가액은 250만 원짜리인데 350에 팔았으니까는 100만 원이 이익이 돼서 대변의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100만 원이 가는 거죠. 그러면 매출 마이너스 매출원가는 영업이익부터 시작할까요? 우리 영업이익부터 영업이익 마이너스 아니죠. 매출 총익부터 시작해야죠. 죄송합니다. 매출 총익 마이너스 판매 관리비는 영업이익 플러스 영업의 수익은 마이너스 영업의 비용은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입니다. 자, 매출 총익을 300만 원으로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300만 원으로 가정을 했습니다. 제가 아무 숫자나 집어넣은 거예요. 아무 숫자나 집어넣고 대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감가상각비가 50만 원 있네요. 판매관리비가 50만 원 들어가고요. 영업이익은 250만 원 나옵니다. 그리고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100만 원이니까 영업의 수익이 100만 원. 그래서 영업의 비용은 없으니까 세전이익은 350이 나와야 됩니다. 이게 정상인 거예요. 이게 정상인 겁니다. 자, 그런데 매출 총익을 300만 원으로 가정을 했을 때 여러분들 문제집에는 감가상각누계액이 200만 원만 갔죠. 감가상각누계액이 200만 원이 갔다는 얘기는 이거 감가상각비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감가상각비를 하지 않았어요. 그 영업이익은 300이 나왔을 거예요. 영업이익은 300. 자, 그런데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50만 원이 있어요. 그래서 세전순이익은 변동이 없습니다. 문제에서는 이렇게 주어진 거죠. 이걸 똑같이 300이라고 제가 가정을 한 거예요. 감가상각누계액이 200만 원만 갔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감가상각을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판매관리비는 없어요. 그러면 영업이익이 300으로 과대액 예상됐으나 영업이익은 과대액 예상됐으나 세전순이익은 변동이 없습니다. 자, 3번에 봤더니 상기 회계 처리로 인해서 영업이익을 50만 원만큼 과대액 예상을 했지만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은 적정하게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3번. 지우면서 마지막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취득시 분기부터 차변의 컴퓨터, 대변의 현금 분기했고 그 해 결산 때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누계액 분기합니다. 또 결산 때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누계액 분기하시고요. 정상적인 경우에는 처분하기 전날까지 감가상각을 반년분 50만 원을 했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처분했을 때 대변의 컴퓨터, 차변의 감가상각누계액은 토탈 250만 원이 와요. 250만 원. 그러면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얼마 생기느냐면 100만 원이 생겼을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래, 감가상각비가 판매관리비로 가니까는 50만 원이 가서 영업이익이 250이 왔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교재는 영업이익이 300만 원만 간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과대액 예상돼 있습니다. 하지만 세전이익에는 영향이 없다. 아래 자료만을 이용해서 다음 물음에 답해라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연법인세 문제입니다. 당기순이익이 얼마라고 나와 있을까요? 당기순이익이 3억 원 나와 있어요. 당기순이익이 3억 원. 접대비 한도 추가가 나와 있습니다. 접대비 한도 추가 돈이 나가니까 영구적 차이라고 쓸게요. 영구적 차이가 6천만 원 나와 있고요. 6천만 원. 감가상각비 한도 추가는 돈이 안 나가니까 일시적 차이라고 쓸게요. 일시적 차이가 9천만 원 나와 있습니다. 9천만 원. 는 하면 과세소득이 얼마냐면 과세소득은 4억 5천만 원이 돼요. 곱하기 법인세 이율이 30%라고 나와 있죠. 30% 나와 있으니까는 납부할 세금은 얼마가 되느냐면 1억 3,500만 원이 됩니다. 분개를 하면 대변의 미지급 세금이 되겠죠. 대변의 미지급 세금이 1억 3,500. 차변의 법인세 비용이 얼마가 나오느냐 계산 한번 해볼게요. 다음 연도의 당기순이익 영구적 차이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일시적 차이만 9천만 원이 감소가 될 겁니다. 일시적 차이가 9천만 원이 감소가 되고요. 그러면 과세소득이 9천만 원만큼 감소가 되겠죠. 과세소득은 9천만 원만큼 감소가 됩니다.
그러면은 세율이 몇 %라고 나와 있어요? 40%라고 나와 있으니까 사고 36, 3,600만 원만큼 법인세가 줄어들겠죠. 3,600만 원만큼 법인세가 줄어드는 거니까 이연법인세 자산이 법인세가 줄어들면 이연법인세 자산이잖아요. 3,600이 돼요. 그러면 법인세 비용은 얼마가 됩니까? 9,900만 원입니다. 법인세 비용은 9,900만 원. 자, 19번 문제. 법인세 비용은 법인세 부담액이 요거예요. 미지급 세금을 뜻하는 겁니다. 이연법인세 변동액을 가감해서 법인세 비용을 산출한다. 맞죠? 여기에서는 법인세 부담액에서 이연법인세 자산을 빼서 법인세 비용이 나왔어요. 이연법인세 자산의 금액이 기초에 비해서 증가했다면 법인세 비용은 당기 법인세 부담액, 납부할 세금보다 작죠? 네, 2번이 틀렸습니다. 이연법인세 자산이 있다면 법인세 비용은 납부할 세금보다는 작은 숫자가 나오는 거죠. 2번이 틀렸어요. 일시적 차이가 이연법인세 대상이 되는 거 맞습니다.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는 미래 과세소득이 차감되는 차감할 일시적 차이다도 맞죠? 이렇게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는 현재 법인세는 늘어나지만 미래 법인세가 감소되는 차감할 일시적 차이도 맞습니다. 20번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법인세 비용은 얼마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법인세 비용은 얼마입니까? 9,900만 원. 3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20번의 답은 3번. 이게 해답에 4번으로 되어 있어요. 4번이 아니라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수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번. 법인세 비용은 9,900만 원입니다.